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약 35분 정도의 짧은 회담을 끝마쳤는데요. 오늘은 이 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한일 관계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남은 쟁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세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또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엿듣겠습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뭐 어떤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참 어려운 지금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4일 날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일종의 그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양국 정상 간 속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국이 역사 인식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자주 가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의 답은 내기 어려운 자리였다. 냉정한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홍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별 성과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제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한 번의 만남으로 지금 아무리 뭐 쥐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이 지금 임박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일본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에 관계없이 3자 협력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연말까지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하자. 그리고 한중일 3국과 아세안과의 정상회담도 하자. 그리고 뭐 RCEP이라 그래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또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도 추진하자. 그래서 뭔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한중일 3국 간에는 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만찬도 새 외무장관이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조금 뭐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대화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쥐소미아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또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상당히 대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베가 의외로 일본 내부에서 좀 수세에 몰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아주 우려할 거는 아니다. 지금 이제 조금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과정상에 있는 오늘의 그 일정일 크게 뿐이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규제했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 추가로 또 풀어주기도 했고 일본도 나름으로 명예로운 후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우려할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주셨는데 강 교수님도 이번 베이징 회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평을 해주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적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외교장관 회담이 사전 조율에 있어서 뭐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원칙론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점에서 모양새를 좀 찾는다면 이 파국으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새로운 뭔가를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의 모멘텀 유지 이 정도 선이고 실질적으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갑자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세우기도 서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의미에서 외교장관 회담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평가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진행된 이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도 양국 간 견해차는 뚜렷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홍 실장님, 일본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일방 통행식의 태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일본은 한 번도 반성을 안 하고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력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네 산업의 약간의 우월성을 무기 삼아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1965년 한일 그 수교 협정 맺었을 때 이 정부 대 정부 간의 청구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지만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유효하게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더군다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 배상까지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무역 보복까지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이 그러나 아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 우리가 힘이 더 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과하고 반성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들 더 주지하시는 바이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 일본의 코앞까지 막 따라가서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일본을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다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로서 하는 그런 경제적 그 예방 보복 조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징용 문제에 연결시켜서 그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고 국제법적으로 봐도 우리가 타당하고 지금의 그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바를 봐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 배상을 요구하고 또 일본 자신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핵 피해자들에 대한 미국에 대한 배상은 또 자기는 또 추진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일본의 이중잣대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게 강한 나라하고 굳이 왜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이건 민족 정기와 우리가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좀 더 반석에 놓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 걸쳐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정서를 조근조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 교수님, 지금 이 일본 정부 내에서 아베파와 반아베파의 내부 균열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한일 문제에 있어 양쪽의 입장차 정확히 어떤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건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가 지금 쉽게 보면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아베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아베파 대 반아베파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 것 같아요. 저는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외교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게임 이론 쪽 시각에서 정치 과정을 많이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것을 비대칭적 게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칭적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는 똑같은 게임이다. 그러니까 게임의 스트럭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치킨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굴복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그 정말 200마일 이상으로 속도를 갖고 자동차가 달리다가 어느 한쪽이 피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치킨, 영어로 얘기하면 겁장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의 구조가 치킨이라고 하면 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폭탄을 빨리 상대방한테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사건 때 케네디 정부가 C레인을 딱 쳐놓고 이 라인을 건너오면 이건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 침략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후르쇼프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르쇼프가 그걸 보고 결국은 미사일을 제작한 배를 도움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일본에다가 무엇을 던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숙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해법이 그렇게 나오질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페이퍼 스트럭처, 게임 이런 쪽에서 볼 때면 이득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반복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 게임 속에서의 승자는 어떠냐면 비록 좀 우리가 좀 약해 볼지 모르지만 일단 협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난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기꺼이 손을 내면 잡겠다고 한 부분도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금 굉장히 리얼리스틱, 아주 현실주의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일 관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중국의 역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끼리는 풀어야 되지만 중국의 입장이 좀 어떨까요? 중국은 사실 한일 갈등 관계를 뭐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신들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동북아 안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김 교수님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만 이렇게 뭐 1대1 대응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후 체제를 극복하고 강한 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평화헌법도 폐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도 만들고 이제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약하고 한일이 싸우면 뭐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소위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 자체를 지금 자기네가 나서서 하지 마라, 한일 잘 지내라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유소작위라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중국을 전공했으니까 유소작위는 할 일을 하겠다고 안 할 건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그게 생략이 된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잘 지내라 둘이. 그리고 한중일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가 균열이 생기는 게 중국이 제일 바라는 거고 전략적으로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한중일 삼국 자유무역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거를 타고 좀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게 또 경제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런 미중 갈등 전선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이렇게 확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할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0% 대미용이죠.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그 오사카 G20 회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면서 지금 차관급 전략 대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강화되면 대미 카드가 되고 한국은 잘못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중일 삼각구도 우리가 한미일 안보 구조지만 한중일 삼각구도도 매우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은 지금 전혀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다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그 중국의 실질적인 목적을 잘 좀 구분해서 발라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좀 홍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 견제의 목적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중국은 제일 급한 게 북핵 문제보다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사활을 건 지금 그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한일 간의 유착이 이제 심해져서 중국과 이게 삼각 원활한 교류 협력이 이게 돼야 되는데 한일이 한편이 되면 결국은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는 손해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거를 짚자는 거고
고노다로는 미래만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중이 입장은 같지만 중국은 일본하고 관계를 상당히 개선해서 내년 봄에는 뭐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또 아베가 시진핑한테 예. 요청을 해서 갈 가능성이 이제 큰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한일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이제 좋은 호재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카디즈를 침범하고 그 영공을 침범한 건 러시아지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동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카디즈를 이제 그 침범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매우 싫어하니까 네. 진입을 했는데, 이게 예고 없이 진입했으니까 신뢰를 범한 거죠. 그러고 나서도 우방국끼리 무슨 침략이라는 단어를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랬는데, 중국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그 경제전이 제1전선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금년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는 중국이 볼 때는 호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북핵 문제도 오히려 무기를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제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상당히, 예. 가장 생존의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중국에게는 미국에게 카드를 예. 쓸 수 있을 만한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장관의 저런 말은 그야말로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시면서 얽혀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교수님, 중국의 이 중재 자체가 한일 갈등 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주 전략적인 나름대로의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달리 본다고 한다면 예.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일본만 상대하고 또 우리한테 가장 힘이 돼야 될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예상 바깥의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네. 거기에 지금 일본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이런 네네. 면에서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하면서 많은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후보치 선언에 대한 얘기를 예.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서는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예. 오부지선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대 감정의 싸움이라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리더십을 통해서 잘 발휘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지금 중국의 이러한 그 속내를 깰 수 있는 거는 예. 한국, 미국, 일본의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어떻게든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느냐, 예. 이런 쪽에다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 교수님, 이런 타이밍에서 중국이 뭐 실질과 수사 뭐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일 관계에 있어 좀 실질적으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지만 외교 안보 전략에 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괜히 그 얘기해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예. 오직 강조하는 게 한중일 간의 경제 협력하고 무슨 자유무역지대 만들고 RCEP 같은 거 해보자. 네. 사실 RCEP 같은 경우는 지금 13번 회의를 했는데도 그 소위 영내 국가들 간의 공감대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태가 트럼프가 중국에 하는 행태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 수호하라고 얘기도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역사 문제가 나오면 한국과 중국은 대일 공조를 했었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철저하게 경제 쪽으로 이걸 끌고 간다. 그럼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는 즐기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한국을 저렇게 때린 데는 적어도 일정 부분 미국의 무기니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고 중국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서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만일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과는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를 이어왔다.
이렇다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데 중거리 미사일 협정 폐기되고 나서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첫 마디가 단교도 불사하겠답니다. 중국에서 나온 게. 네. 만약에 그 미사일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에 배치되면 단교도 불사하겠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이상의 분란이 안 나면서 지금 홍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 카드가 잘하면 북중러 구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구도를 약화시키고 뭔가 미국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좀 보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중재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은 당분간 하지 않을 거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그렇게 않은.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이유와 명분이 되죠. 없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을.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당면한 이 과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을 한 분씩 얘기 듣고 좀 끝내도록 해볼 텐데요. 해리 해리슨 미 대사가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아무래도 보는 차원에서 이뤄진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홍 실장님 지소미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기 때문이겠죠. 미국이 사실 3년 전에 쥐소미아 체결할 때 사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는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일본이 적극 원해서 거기에 끌려간 거죠. 근데 그 뒤에 사드까지 배치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한중 간의 과거에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한동안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어느새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게 왜 그랬을까요? 쥐소미아하고 사드 두 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서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예.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는데 우리가 3년 전에 쥐소미아를 체결 안 하는 건 우리의 자유였지만 네. 이미 체결된 거를 이제 안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아베가 함정을 파놓은 건 뭐냐면 휴가를 닷새를 가가지고 본래는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 시행이 먼저 24일 이전에 되는 거를 네네네. 휴가 가가지고 28일로 밀어놨고요. 예. 우리가 먼저 쥐소미아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본은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3년 전에도 쥐소미아 체결을 반대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면 초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못하겠다, 연장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미 동맹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예. 제가 권하는 거는 일단은 연장을 하되 정보 교환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 예. 연장은 하고 백색 리스트에서 계속 배제하는 방침을 계속 한다면 내년에는 우린 연장 안 할 것이고 그동안에도 당분간은 정보 교류는 일단 유보하겠다.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는 것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 교수님, 만약 우리 정부가 실제로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파기했을 경우 실제로 남북 또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라는 거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균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요, 이 중국과 고위급 군사회담도 하고 러시아와 외무차관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중러 보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한미일 관계가 너무 나쁘잖아요. 하필 관계가 좋을 때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 좋지 않은 세계에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소미아를 이 대목에서 버리는 게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만 결국 지난번에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해서 미국을 움직여서 한일 강대를 풀겠다. 매우 단선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가운데 혼자서 그 틀을 깨고 무엇으로 그 이후에 후유증을 막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 한미 관계는 소원해질 거고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당장 쓰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면 이게 일본하고 우리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소미아 별거 없다. 별거 없기 때문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러면 그게 카드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별거 없는 게 어떻게 카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이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상당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짧게 저는 한마디 홍해 부탁드립니다. 실장이 가장 정확한 해법을 예.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뭐 지소미아 관련해서 강경론,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지혜론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치킨 게임에서는 빨리 폭탄을 상대방한테 던져야지 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카드를 지소미아를 나름대로 연장하면서 전략적 약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카드는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실제로 자유무역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제 당신 일본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파기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할 뿐만 아니라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대한민국이 이 문제 말고도 예. 아직 굉장히 복잡한 이 현안 속에서의 외교 안보의 전략적인 그러한 해법들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이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소미아와 관련된 거는 분명한 것은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나, 지혜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